안녕하세요. 음성으로는 처음 뵙겠습니다. 키노코 게임스입니다. 얼마 전 크로노 크로스 녹화를 마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하고 수많은 고민 끝에 이번에는 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일본 게임을 해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임 10편을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30년 정도의 세월을 게임을 해오면서 사실 그 많고 많은 게임 중에서 10편을 고른다고 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는 게임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10편의 게임을 골라보았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더 기억에 남을 만한 게임이 생각날지도 모르지만 일단 이 시점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임들이었기 때문에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본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샤이닝 포스 2. 세가에서 1993년에 메가드라이브로 발매된 RPG 게임인데요. 처음으로 접해본 JRPG였습니다. 이때 당시 JRPG는 다들 비슷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그것을 처음 접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되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게 되지요. 저에게 있어 샤이닝 포스 2가 그러한 게임이었습니다. 첫 경험은 특별한 것이니까요. RPG의 기본적인 요소는 다 들어가 있는 게임이었기에 저는 이 샤이닝 포스 2에서 RPG란 무엇인지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레벨업을 하는 재미, 동료를 모으는 재미, 스토리를 알아가는 재미, 강한 적을 쓰러뜨렸을 때의 뿌듯함, 아이템을 모으는 재미 등등 참으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기억하는 3명의 캐릭이 있는데요. 먼저 주인공인 보우이는 이 시대의 유명한 다른 RPG 주인공들처럼 한마디도 안 하는 과묵한 캐릭터인데 처음에는 고생을 많이 하지만 전직 후 가면 갈수록 강해지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캐릭을 육성하는 보람이 있는 그런 주인공이었습니다. 공격력과 방어력 모두 높은 전천후 캐릭터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주 쓰던 캐릭은 피터라는 이름의 피닉스인데요. 불사조의 모습을 한 비행형 캐릭터인데 이 녀석 또한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정말 볼품없고 약해 빠진 타조같이 생겼는데 전직 후 엄청나게 강해지면서 주인공과 함께 게임을 이끄는 주요 캐릭터가 됩니다. 비행형이다 보니 이동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정말 유용하게 써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캐릭은 인수를 쓰는 쥐의 모습을 한 지포라고 하는 닌자 캐릭인데 이 또한 처음에는 약하지만 전직 후 강력한 인술 마법을 익히게 되면서 최강 캐릭 중 한 명이 됩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마법은 엄청 강한데 MP 게이지가 워낙에 작다 보니 마법 몇 번 쓰면 MP가 바닥이 나는 단점이 존재했는데 게임 후반부 가서는 MP 회복 아이템을 물먹듯이 써가면서 플레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보니 이 게임의 주요 캐릭터들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한 말하자면 대기만성형 인물들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전직을 시켜서 강해져 보려고 아둥바둥 레벨 노가다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RPG란 이런 재미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RPG 입문용 게임이었기 때문에 27년이 지난 지금에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NHK를 보다가 쉐무의 개발 스토리를 다큐멘터리로 방송하는 것을 보고 꼭 한번 해보고 싶어서 드림캐스트까지 사게 만든 게임입니다. 현 시대의 게임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게임이기도 한데요. QTE라고 퀵타임 이벤트의 약자인데 이건 타이밍에 맞춰 버튼을 입력하면 그에 맞는 연출이 일어나는 그때 당시로는 정말 참신한 시도였고 지금에 와서는 수많은 게임에 있어서 기본적인 기법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때 당시의 RPG는 선형 구조의 진행 방식이 대부분이었고 쉐무 또한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현재의 오픈월드와 비슷한 게임을 지향했다고 하는 점도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정말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집 안에 각 서랍장을 다 열어볼 수 있었다는 것인데, 지금은 별로 놀랍지도 않지만 이때에는 정말 게임이라고 하는 장르의 밝은 미래를 느끼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전투면에 있어서는 버추어 파이터로 유명한 스즈키 유씨가 프로듀스해서 그런지 버추어 파이터의 높은 수준의 배틀과 파이팅 모션을 그대로 RPG에서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이었습니다. 1편은 100만 장이 넘는 판매량을 보이면서 인기작이 되었지만, 아쉽게도 2편부터는 여러가지로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 폭삭 망하고 말았는데요. 이는 드림캐스트의 짧은 수명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주요 플랫폼이 불안정해지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물론 게임 내용도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돈을 끌어모아 2편 발매 후 약 18년 만인 2019년에 제3편이 발매가 되었는데, 아쉽게도 좋은 퀄리티는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요즘 게임들의 평균적인 퀄리티보다 한참을 못 미치는 아주 처참한 수준으로 나오면서 결국 3편도 망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1편 요코스카에서 앞으로의 게임의 미래를 보여주기까지 했었던 엄청난 작품이 불운이 겹치고 세월이 흐르면서 화려하게 부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울어져 가기만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착잡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스즈키 유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쉔무는 계속해서 만들 것이라고 했으니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고 싶은 게임입니다. それを探し出そうとしてまた人と人が傷つけ合う。よし行くぜ。파이널 판타지 택틱스. 동생과 밤과 낮으로 교대를 해가며 즐겼던 게임인데요. 올란도 백작은 정말 강했습니다. 무엇보다 전투가 매우 재미있는 게임인데요. 음악도 매우 좋았고 스토리도 나름 재미있었죠. 파이널 판타지 택틱스의 선배격 게임인 택틱스 5의 영향을 받아 제작이 되었는데, 실은 제작자가 갖기에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SRPG 중에서 파이널 판타지 택틱스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기에 이후에 수많은 게임에 영향을 준 것은 물론, 이 게임은 아직까지 수많은 플랫폼으로 개발이 되어서 다시 나올 정도로 인기가 대단합니다. 너무 우려먹어서 지겨울 정도죠.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이 이 게임의 시스템인데요. 파이널 판타지 특유의 직업과 어빌리티 시스템이 정말 중독성을 일으킬 정도로 재미있어서 현재의 직업에 다른 직업의 유용한 어빌리티를 장착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만능 캐릭을 만들어서 플레이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꼭 가지고 싶은 어빌리티를 습득하기 위해서 레벨 노가다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난이도는 좀 들락날락하는 경향이 있어서 초반에는 많이 어려웠지만, 후반부에 가서 올란도 백작과 같은 강한 캐릭들이 들어오면서부터는 매우 쉬워졌기 때문에 맥이 풀리는 상황이 없지는 않습니다. SRPG인 만큼 그냥 막무가내로 전투를 벌이기보다는 이동 하나, 행동 하나, 아이템 하나에도 충분히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에 추가로 지형도 신경을 써야 할 뿐 아니라 특히 상태 이상에는 주의를 하면서 플레이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꼬여서 망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을 정도로 아직 현역 게임이라고도 할 수 있는 파이널 판타지 택틱스인데요. 일본산 SRPG의 대표적 게임을 아직 플레이해보지 않은 분이라면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미는 보장합니다. 크로노 크로스. 음악이면 음악, 스토리면 스토리.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줬던 게임인데요. 이미 본 채널에서 한글로 번역을 해서 연재를 마친 게임이기도 합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심오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게임입니다. 크로노 트리거라고 하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전작이 있었고 그만큼 큰 관심을 받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지금까지 전작에서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허사로 돌아가는 듯한 전개에 표현할 수 없는 허탈감과 배신감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게임인데요. 왠지 최근에 라스트 오브 어스 2의 경우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게임이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BGM인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 연주되고 있는 정말 괜찮은 음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로노 트리거에서 음악을 담당했던 미츠다 야스노리 씨가 크로노 크로스에서도 담당하면서 변치 않는 수많은 명곡들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간의 상처와 레디컬 드리머즈, 훔칠 수 없는 보석 등은 정말 유명합니다. 시간여행, 패럴렐 월드 관련 작품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작인 크로노 트리거를 클리어하고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전작에서 깔끔하게 마무리된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분이라면 지금 바로 플레이를 시작하셔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크로노 크로스 단일 작품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작을 플레이해야 합니다. 좀 귀찮기는 하더라도 크로노 시리즈는 시간을 들여 스토리를 음미하고 즐길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게임이니 강력 추천드립니다. 크로노 크로스의 경우는 저희 채널에서도 상세하게 번역을 해서 한글 자막 동영상을 업로드해 두었으니 실제로 플레이할 시간이 없는 분은 제 1화부터 정주행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좋아요와 구독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은근 일본에서는 인기가 없고 오히려 해외에서 인기가 높은 소닉 시리즈인데 유일하게 소닉 CD는 일본에서도 반응이 좋았던 게임입니다. 물론 저도 무척 좋아했던 게임이고요. 액션을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저 좋아했는데요. 오죽하면 메가 CD까지 사서 플레이할 정도니 말 다했죠? 소닉 CD에서 오프닝 때 나오는 애니메이션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오프닝의 애니메이션과 같은 동영상을 삽입하기 위해서는 당시 주로 사용되던 저장 매체인 카트리지로는 힘든 일이었는데 메가 CD에서 CD라고 하는 미디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사용 가능한 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오프닝의 동영상을 집어넣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닉 CD에 삽입된 애니메이션 동영상은 지금 봐도 정말 멋지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오프닝 동영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닉 CD의 특이한 점은 타 소닉 시리즈에서는 볼 수 없는 과거, 현재, 미래 간의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있는데요. 저는 이 점이 정말 신선하고 충격적으로 다가와서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메가 CD까지 사고 말았습니다. 달리다 보면 중간에 과거, 미래의 표지판이 보이는데 이를 통과한 후에 일정 시간 속도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달리면 과거 혹은 미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과거 스테이지에는 현재에서 과거로 적을 보내오는 전송장치가 존재하는데 이것을 부수면 이것과 링크된 현재의 전송장치도 함께 파괴되면서 스테이지 클리어 시에 소닉은 밝은 미래를 만들었다고 뜹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좋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다 보면 진 엔딩을 보게 되는 식입니다. 같은 스테이지이지만 중간에 시간 이동을 하게 됨으로써 확연하게 다른 분위기의 배경과 음악으로 바뀐다든지 하는 그런 요소들이 당시 저로서는 되게 참신하고 매력적인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시도였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후에도 소닉 시리즈에 시간 여행 요소가 들어가길 바랬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아직 소닉 CD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메탈 소닉과 에이미가 처음으로 데뷔한 게임이기도 합니다. 또한 달릴 때의 소닉의 다리가 무한대 기호로 바뀌는 것도 소닉 CD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테일즈 오브 데스티니 2 무엇보다도 캐릭터들 간의 대화 전투가 재미있었던 게임입니다. 대화에서는 멤버들 간의 시시한 이야기들부터 심각한 이야기까지 많은 에피소드를 엿볼 수가 있어서 좋았고 전투에서는 BOE를 발동시키는 순간이 가장 짜릿했던 순간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주다스의 가면을 찢으며 발동하는 BOE는 이 게임의 로망이기도 했습니다. 時を経てここに融合せし未来への態度を義証権僕はカバを断ち切るチェ魔人煉獄殺 테일즈 작품들 특유의 좀 복잡한 전투 시스템이 오히려 게임에 대한 열정을 불타오르게 한 케이스라서 전투에 익숙해지려고 정말 몇백 시간 플레이한 기억이 있습니다. 대략 300시간은 넘었던 것 같네요. 물론 그 시간에는 컨트롤러에 고무줄을 걸어놓고 자동 뺑뺑이를 돌린 시간도 포함됩니다. 주제가 또한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했던 쿠라키 마이의 키 투 하트였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게임 오프닝과 잘 어울리는 곡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인 감상이지만 게임 분위기와 가수의 목소리가 절묘하게 맞아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스토리 자체는 찬반 여론이 많은 편이었는데 이 게임을 즐길 당시에 이성에 관한 관심이 지대한 나이이기도 했기에 보이 밋 걸 스토리는 나름 자극적이고 마음에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지금 나이의 제가 다시 보면 유치하고 참 오글거리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지만 어렸을 때는 인생 경험도 풍부하지 않거니와 감수성도 매우 풍부한 시기이니 푹 빠져서 했던 것 같네요. 테일즈 시리즈는 정말 역사가 깊고 수많은 게임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제 생각에 아직 데스티니만한 테일즈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시리즈 유일하게 후속작까지 만들어질 정도니 수많은 유저들로부터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테일즈 게임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1편보다는 2편이 더 재미있었는데 저만 그런 걸까요?
카마이타치의 밤 2,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사운드 노벨 중 첫 작품인 카마이타치의 밤 시리즈. 그 중에서도 2가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미카즈키지마라고 하는 감옥섬에 갇혀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을 세우는 이야기인데, 섬이라고 하는 더 이상 도망갈래야 갈 수도 없는 특수한 환경에서 오는 폐쇄적이고 답답하며 절망적인 분위기, 그리고 카마이타치의 밤 특유의 캐릭터 실루엣 처리가 절묘한 공포함을 자아냅니다. 본편 이외에도 다양한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는데 각각의 시나리오도 하나같이 섬뜩하고 재미있어서 정신없이 플레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히려 본편보다는 서부 시나리오들의 평가가 더 좋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신화라든지 토착 신앙과 같은 매우 로컬한 내용들이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다수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본편은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므로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또한 일정 수 시나리오를 클리어하면 색깔별로 받는 서표가 존재하는데, 모든 시나리오를 다 봤을 때 주는 금색의 서표를 받고 나면 그 후부터 의문의 버그 현상이 게임 곳곳에서 발생되면서 아주 괴기스럽고 공포스러우며 저주받은 문장들이 화면이 지직거리면서 갑자기 등장합니다. 내용이 엄청 끔찍하고 엽기적인 데다가 기분 나쁜 그런 내용들로 가득한데요. 이게 아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들 한번 그 저주받은 전파문을 직접 보기 위해 열심히 게임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당시 이 버그에 대해 말들이 많았는데, 신기하게도 이걸 진짜 저주받은 소프트라고 믿는 사람들이 꽤 존재했다는 겁니다. 물론 게임 제작사인 춘소프트에서 유저들 놀래키려고 팬서비스차 일부러 집어넣은 엽기적인 컨텐츠에 불과했지만 말이죠. 初めはちょっとした不安だった。誰かを傷つけたいなんて考えもしなかった。それでも不安は孤独を生んで疑念へと変わり、やがて黒い殺意が心を闇に閉ざしていった。日暮らしの泣く頃に、鬼隠し。信じたいと思う気持ちが生んだ悲劇。流した涙は懺悔か、それとも怨恨か。 쓰르라미 울적에,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사운드 노벨 중 두 번째 작품인 쓰르라미 울적에입니다. 이는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라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알고 계실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2002년에 PC게임으로 발매된 본 사운드 노벨 게임은 2020년 현재까지도 게임이면 게임, 애니면 애니, 소설, 드라마, 라디오, 영화 등 전개되지 않은 미디어가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프랜차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용기사 세븐 자신이 시나리오와 그래픽을 준비하고, 동생이 프로그래밍을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종 자료의 준비, 가설의 검증, 사실관계 파악 등을 맡아 그야말로 가족 전체가 합심하여 게임을 만든 에피소드는 유명합니다. 용기사 세븐 씨는 미술 전문 학교를 졸업 후 게임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 수많은 게임 회사에 응모하지만 전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포기하지 않고 게임을 계속해서 만들면서 쓰르라미 울적에라는 작품이 탄생하게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게임 회사에 취직 안 된 게 정말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게임 회사에 입사해서 그저 회사에서 시키는 일이나 하는 직원이었다면 이와 같은 작품은 탄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서두가 길어졌는데 스르라미 울적에는 일본에 실제로 존재하는 기후현의 시라카고라고 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관광지를 배경으로 한 픽션입니다. 이곳에 히나미자와라고 하는 가상의 마을에서 일어나는 엽기적인 살인과 가혹한 운명과 이에 맞서는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세세하게 묘사되는데 양이 보통이 아닙니다. 정말 엄청납니다. 수많은 시나리오가 나중에 생겨나긴 했지만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시나리오의 구성은 문제편의 4개의 시나리오, 그리고 해답편의 4개의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편에서는 엽기적이고 불합리하고 도저히 저항조차 불가능한 알 수 없는 사건들이 연속해서 일어나 읽는 사람의 정신을 홀라당 빼가는 식의 전개 방식입니다. 상당히 무서울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공격도 강해서 솔직히 멘탈이 약한 사람에게는 추천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궁금증과 함께 불합리한 상황을 이겨내고 싶다는 의지가 생겨나는 신기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답편에서는 지금까지 당해온 불합리한 모든 것들을 속 시원하게 갚아나가고 그간 쌓이고 쌓인 수많은 수수께끼들이 풀리면서 작품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의 전모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들 8개의 시나리오만으로는 작품 전체를 전부 이해하기는 힘드므로 이후 발표되었던 수많은 시나리오들도 결국 다 보게 됩니다. 정말 읽는 것이 지겨울 정도로 엄청난 양의 텍스트이지만 정말 꼼꼼하게 성실히 모든 수수께끼와 배경과 각 인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스르라미 울적의 호의 경우에는 시나리오 수만 하더라도 23개나 있으므로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단점도 많은데 개인적으로 느끼는 불만점은 모든 일에 있어 개인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뭘 하든 동료와 함께 해야만 의미가 있고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무조건 동료를 믿어야 하고 동료를 믿으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며 동료들이 힘을 합치며 운명까지도 싹 다 바꿔버릴 수 있다는 일종의 광기에 가까운 신념을 지속적으로 주입받는다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그다지 불편하게 느끼지 않는 분이라면 충분히 재미있고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슈타인즈 게이트.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사운드 노벨 중 3번째 작품인 슈타인즈 게이트입니다. 이 작품도 워낙에 유명해서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타임머신, 패러렐 월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플레이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작사인 5PB 게임들 중 처음으로 해보는 작품이었는데 정말 흥미로운 주제와 시나리오 덕분에 완전히 푹 빠져서 슈타인즈 게이트의 팬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슈타인즈 게이트의 뼈대를 이루는 시간여행은 실제로 2000년에 인터넷 포럼에 자신이 2036년에서 온 미래인이다 라고 주장한 존 티토러가 하는 인물과 그와 관련한 내용들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약간의 살을 붙여서 만든 이야기일 뿐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우 재미있게 각색하고 다듬어서 멋진 오리지널 엔딩까지 만들어낸 것은 이 게임을 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은 물론이고 애니메이션도 제작되었는데 애니메이션은 또한 높은 완성도로 매우 평가가 좋은 편입니다. 따라서 게임을 먼저 클리어한 다음에 애니메이션으로 한 번 더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었던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기에 둘 다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처음에는 다소 황당하고 따분한 감이 없지 않지만 중반부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야기가 급전개되면서 엄청나게 재미있어집니다. 고독한 시간여행을 계속하면서 동료들을 지켜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주인공 오카베를 보면서 많은 생각과 공감을 하게 됩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냥 여기서 포기할까? 아니면 또 하나의 가능성에 걸고 다시 힘든 싸움을 계속할까? 와 같은 고민들도 하게 됩니다. 심각한 중2병 환자인 주인공의 병맛 대사를 보고 있으면 참 어이가 없기도 하지만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게임과 같은 서브컬처에서 중2병이라고 하는 건 확립된 하나의 장르이기도 하기에
그런 시각에서 보자면 정말 우수한 중2병 연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퀄리티가 높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병맛을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낸다면 그것 또한 예술이라고 할 수가 있죠. 히토카리 이코제, 사냥 한판 하자 라고 하는 유행어까지 만들어낸 게임. 지금의 스위치만큼 PSP가 인기있게 만들어준 타이틀. PSP가 가지는 휴대성 때문에 더더욱 인기에 불이 붙었던 게임. 간편하게 4명이 모여서 바로 사냥에 갈 수 있어서 애들 어른 막론하고 누구든 쉽게 한 게임 하던 그런 게임. 몬스터 헌터는 수많은 작품이 여러 플랫폼으로 나왔지만 몬스터 헌터를 조작하기에 가장 적합한 게임기는 PSP라는 뜻의 몽항모찌라는 말을 만들어낼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세컨드 G가 가장 기억에 남고 추억이 담긴 게임입니다. 워낙에 유명했던 탓에 한국에서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고 즐기는 유저들도 많았습니다. 그놈의 바바콩가 한번 잡아보려고 대체 몇 번을 죽었던지, 그렇게 죽고 또 죽었던 자신이 나중에는 거대한 용들도 때려잡게 되었을 때 장비뿐만이 아닌 실력도 함께 성장한 것을 깨달았을 때 밀려오는 정체 모를 뿌듯함. 저는 주로 랜스와 건랜스로 플레이를 했었는데요. 베는 것보다는 약점을 끊임없이 쿡쿡 찌르면서 몬스터를 움찔움찔하게 만들었던 것이 가장 큰 쾌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돌진하는 재미는 타 무기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죠. 가지고 싶은 재료가 안 나와서 노가다를 하게 되는 물력 센서 또한 이 게임을 오랫동안 하게 만들었던 이유 중 하나인데 그것조차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무기종이 존재하는데 각 무기들마다 정말 심오하기에 사용하는 무기에 익숙해지기까지 수많은 연습 또한 필요했죠. 이런 모든 요소들이 한데 어우러져 오늘날의 유명한 몬스터 헌터 프랜차이즈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날에는 몬스터 헌터 월드가 변함없는 몬스터 헌터 인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장 모넌스러운 모넌, 기억에 남는 모넌은 역시 몬스터 헌터 포터블 세컨드 G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몬스터 헌터가 이렇게 유명해진 데에 가장 크게 일조를 한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가장 기억에 남는 모넌은 어떤 모넌인가요? 저희 첫 게임 관련 동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번역 말고는 첫 도전이기에 어색하고 이상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되지만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사운드 노벨 게임을 좋아하는 편이기에 약간 편중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부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쟁이 심한 게임, 예를 들면 배틀로얄이라든지 PVP가 중심이 되는 게임 이외에는 그다지 가리지 않는 잡식성이므로 되도록이면 여러 장르의 게임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게임 관련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를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